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부해봐야 되겠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출연자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바로 박수연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놀란 눈이세요? 제가 애정한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에. 진심입니다. 네. 뭐, 마치 거짓말 한 것처럼 진심입니다.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중국이 초미의 관심사였다가 은행 터지면서 지금 중국 얘기할 때야 라고 했다가 지금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이 나서줘야지 침체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중국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참 네. 마침 아까 전 타임에 얘기하신 걸 제가 좀 일찍 와서 들었는데 네네. 경기 국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중국이 어찌 보면 미국보다 앞서서 좀 회복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네. 미국은 지금 조금 이제 겨울에 이미 들어왔냐 네. 아니면 겨울에 들어오는 초입이냐 뭐 네. 이걸로 지금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갈피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냐면 중국은 생각보다 천천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미국은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방어해주고 네. 뭐 중앙은행이 나서고 조금 천천히 나빠지는 것 같고 뭔가 확 하나가 터질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또 그게 아닌가 확 나빠지는 때도 막아주고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급등하고 막 이런 모습인 건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갭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너무 천천히 올라오니까 네. 예를 들어 마이너스 정도의 뭐 마이너스 한 50 정도에서 마이너스 30으로 올라오는 거랑 플러스 한 50에서 30 내려오는 거랑 그래도 플러스 30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익률을 연초 이후로 그려보면 그래도 선진국이 신흥국보다는 수익률이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뭔가 메인 하나의 이 뭐랄까요 이 꿰뚫는 뭔가 하나를 기준을 네네. 잡고 네. 여기에 베팅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명확하게 네.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을 잡고 좀 자금들도 신흥국으로 몰릴 수 있는 그렇죠. 이러한 기반들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3월 15일 날 네. 이거를 기준점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15일에 네. 뭐뭐 나왔죠 그때? 그때 가장 우리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라고 말씀 주셨던 정말 리오프닝하고 소비가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네네.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아. 소매 판매 그다음에 정부가 정말 투자 의지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고정자산 투자 네. 그다음에 산업 생산 이건 이제 수출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업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이 네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는 해요. 네. 근데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보면 소매 판매는 딱 컨센 정도로만 나왔어요. 어느 정도예요 그게? 3.5%니까 3.5%. 근데 지난해 네. 사실 1, 2월 달에 소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했는데 지난해도 그냥 그랬는데 이 정도? 시장이 기대한 만큼은 그러니까 컨센도 사실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그래도 뭔가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감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이긴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소매 판매랑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 게 네. 또 실망감이 더 도드라졌던 게 실업률이긴 합니다. 실업률요? 예, 결국은 실업률이 앞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여력을 보여주는 네. 거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실업률이 5.6% 이게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전국 기준으로 5.6%면 되게 잘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네네. 있는데 이거를 잘 뜯어보면 중국도 가장 실업에서 문제가 큰 연령층이 청년층이거든요. 네. 16세부터 24세 네. 여기 실업률이 18%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창 코로나 때 또 20%라고 막 난리 쳤었는데.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가 네. 16%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했는데 오히려 12월보다 1, 2월 합산 데이터가 더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춘절이 있었다라는 네네. 것도 좀 감안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이때는 사실 계속 중국에서는 리오프닝하고 퍼지던 시즌이라서 그렇긴 했죠. 네. 생각보다는 병원에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네. 실업률이 이렇게 늘어나서 되겠어?
양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많이 안 던져줬거든요. 네네.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뭐예요? 라이브의 장점. 네. 딱 장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 한 뭐 6시 정도에 중국이 갑자기 깜짝으로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아 맞아요,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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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준율을 25bp를 갑자기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내렸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 양회에서도 굉장히 톤이 좀 뉴트럴한 톤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인민은행이 이런 걸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예고성 멘트들을 좀 해주는데 네.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고용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액션을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물론 금리를 건드리진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지준율도 충분히 어떤 그 정부가 어떤 의지를 그쵸.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까 이게 실업률을 고려한 조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그 지표로 돌아와서 산업 생산 이건 이제 수출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네. 생산이니까 이거는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2.4% 정도. 잠깐만. 수출,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좋아져야죠. 그렇죠. 네, 좋아져야지 사실 이 물건들도 공급되고 그 원자재도 공급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아래서 일단 네. 생산이 돌아야 여기서 땡겨오는 수요가 커질 수 있는 건데 시크리컬에 여기 연결되어 네네.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물건을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네, 그래서 2.4%면 또 사실 역사적으로는 낮은 레벨에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러면 뭐가 유일하게 좋았냐? 네. 고정자산 투자가 유일하게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영기업들 대상으로 투자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 항목으로 네. 구성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동산. 부동산 투자가 물론 마이너스에서 반등한 거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을 생각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날 생각보다 시크리컬이 좀 움직이기는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조업. 네. 제조업은 또 산업 생산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제조업은 마이너스로 사실은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떨어졌고요. 플러스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떨어진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8개월 정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 정부의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번은 일단 고용 소비가 안 좋으니 네. 그래도 정부 단에서 투자는 해야겠다. 네. 우리 정부 지출을 네네.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부 지출이 제조업은 못 움직입니다. 제조업은 민간과 이 수출의 경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부스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네.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동수서산 같은 네네. 이런 신형 인프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여전히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네. 국가에서 할 사업이 있어요. 네. 국가에서 할 사업에 돈을 무지하게 막 투자를 해. 네. 그럼 거기서 어차피 공사할 만한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인력들을 고용하면 그게 고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걸로 먼저 막아놓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정부 단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지금은 아. 최대한 취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리고 부동산도 아쉽게도 제가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네. 저는 양회 때 부동산의 부양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네. 그러한 언급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부동산이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을 하회해서 네. 갈 수 있겠다라고 봤었는데 다행히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리바운드는 그래도 보이고 있기는 해요. 네. 실제로 이날 그 부동산 투자 나오고 조금 며칠 있다가 이 거래 면적이나 가격 지표들이 연이어 줄줄이 나왔는데 네네. 생각보다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울기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는 조금 더 약함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환경들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건 맞다. 네.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정말 아예 없는가. 오늘 인민은행이 깜짝 지준율 인하해서 확인했던 건 그래도 의지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요 정도로 좀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좀 완만한 회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좀 회복세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한 딱 시점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중국에서 계속 양회에서도 많이 얘기한 게 내수 부양이었거든요. 네네. 내수 경기. 네. 그럼 결국 소비가 올라오는 그림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4월 5일에 청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월 달에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노동절 연휴가 있는데 춘절은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소비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뒤에 리오프닝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있는 청명절, 그 다음에 노동절 여기에서 소비가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대비해서 괜찮아지네라는 그림이 혹시 보이게 되면 요때부터는 소비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그림들은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기에 소비가 얼만큼 있었는지는 우리가 얼마 후에 알 수 있어요? 바로 아닙니다. 다음 날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좀 좋은 점인데 중국이 연휴에 일어났던 소비는 네. 연휴가 끝나는 그 날에 거의 발표해 줍니다. 네. 그래서 춘절 마지막 날 그 저녁쯤에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요? 네. 늦어도 그 다음 날 오전에는 나옵니다. 그렇구나. 네. 바로 확인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관리국 여유국이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 전체 돌아다닌 이 여행객 수, 네. 그다음에 매출액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소비가 정말 그럼 좋아지는 거야라는 그림들이 이때 보여지는 게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죠. 알겠습니다. 이게 와 진짜 그럼 그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면은 거의 거의 5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한 달 반 남았는데. 네, 특히나 또 4월 이 청명절은 연휴가 하루밖에 없으니까 네네.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3월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나오는 게 조금씩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동산의 지표가 올라오는 거를 더 부스팅하거나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가 안 받는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대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다는 건 내가 앞으로 뭔가를 투자하고 더 소비하고 이런 유인들이 있다는 거랑 소비에 더 앞단에서 움직이는 숫자들이거든요. 네. 요거를 보면서 조금 먼저 기준을 잡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래도 이거 한번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급 준비율을 0.25%를 내린 게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급 준비율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급 준비율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을 준비한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갑자기 대규모 이 자금 이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인출해 주세요 사람이 네네. 원래는 하루에 10명씩 왔는데 갑자기 100명이 오면 내가 이 고간의 예금을 은행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재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일정 비율 가지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금 대형은행 기준으로 11%. 네. 11% 정도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해서 돈이 만약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비율을 이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는 돈을 줄 수 있게끔 네네.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 투자 못 합니다. 총 자산에 네. 총 자산의 그럼 11% 정도를 그러니까 100만 원이 총 자산이면 11만 원을 내가 지급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네. 이거의 퍼센트를 낮춰줬다는 거는 예컨대는 좀 생각하기 쉽게 해서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들고 있어도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거죠. 그 돈의 흐름의 개념에서는 더 시중에 돈이 많이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시중에 좀 더 많게 되면 이거는 좀 간접적으로 레깅이 있지만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식이라든지 네. 부동산 이런 쪽에는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네. 돈이 은행 안에 갇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라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긴축으로 이제는 정부가 방향을 트는 건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금리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지만 네. 요것도 정부의 일정 어떤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통화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원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노랜딩 얘기하다가 뭐 노브랜드도 아니고 노랜딩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실버 게이트부터 해서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뱅크 막 미국에서 은행들 터지고 크레딧 스위스까지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과연 중국이 경기 회복이 이걸 좀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게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네. 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 네. 못할까의 이 기로에서는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지표를 근간으로 보자면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예를 들어 뭐 그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 사태들로 네네. 로스가 한 100이라고 치면 여기서 100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짱짱한 어떤 중국의 회복인가 그건 아닐 수 있겠다. 한 50에서 60 정도를 지금 보는 게 합리적인 선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발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원자재 가격의 자극이나 이런 네네. 것도 굉장히 강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다 오프셋해서 모두 다 상쇄하는 정도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의 가격을 굉장히 걱정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제 유안화 환율을 보자면 네네. 우리나라랑도 환율이 네.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안화가 실제로 어제 오늘은 좀 나쁘진 않았어요. 네. 지표 나오고 나서 또 오늘은 뭐 그 지준율도 내리고 이렇긴 해서 근데 유안화는 요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뭘까요?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이 사우디에 처음으로 중국이 유안화 대출을 했다. 네네. 그래서 유안화 국제화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러시아랑 실제로 이 무역 결제를 할 때도 여기가 지금 스위프트도 차단되어 있고 네네. 달러 결제가 쉽지 않으니까 네. 유안화로 주고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아, 확인은 안 되지만. 네, 그래서 네. 유안화 결제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커지게 된다고 하면 네. 이런 거죠. 환율이라는 건 네. 글로벌리 나의 이 통화를 많이 사는 사람 수요가 많아지면 이게 환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유안화 환율이라는 건 즉 달러 대비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뭐 SVB니 뭐니 이슈가 있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중국의 별도로 미국과 상관없이 유안화의 수요가 좀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네. 미국 경기 조금 안 좋아 보여. 그럼 유안화가 좀 더 경기가 완만하게 올라가더라도 네. 우리의 예상보다 유안화는 좀 강할 수 있겠다. 그럼 생각이 어떤 듭니다. 효과가 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좀 큰 자금 운용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의 다른 펀더멘털을 세부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위안화 강세일 때, 그러니까 약세일 때 투자해서 강세 올라갈 때 이제 먹고 뭐 이제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위안화 강세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강세가 되면 그 수입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죠. 네네. 그리고 그러면 안에 있는 소비 여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이 톱니바퀴가 딱 맞춰서 움직이는 건 네. 이러한 그림에서 소비가 좋아지면 중국이 네. 사실상 미국이 이렇게 힘들 때 중국이 더 좋아지는 우리가 음. 그래도 중국이 글로벌 경기를 살렸다라고 하는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강세로 가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는 제가 지금은 딱 단정지어서 그럴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무리가 있고 다만 그러한 조각조각 퍼즐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맞춰지는 부분이 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인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보면 되게 요상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요? 소비주가 하루 갔다가 하루 안 가고 네. 그리고 갑자기 시크릿거리 하루 갔다가 또 안 가고 네. 이렇게 좀 우리나라처럼 순환매를 막 도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가는 건 8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은 통신주? 그나마 네.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이거를 하나를 딱 가늠 잡아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은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러한 환경들이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면서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금은 좀 횡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해봐야 되는 건 뭘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봐야 될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중국은 아니지만 이제 미국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이런 그 경기 침체를 방어해줄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이 두 분의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국에 있는 주식을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 지금 은행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 재미있는 현상이 네. 미국에는 지금 뱅크런 이슈가 생긴다고 해서 은행들이 난리인데 네. 중국은요. 제가 오늘 차트를 못 가지고 왔는데 중국의 은행들의 건전성 비율을 쭉 네. 그려보면요. NPL 레이쇼, 그러니까 전체 여신에서 네.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non performing 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론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에서 부실화된 것들 네네. 이 비율이 떨어질수록 좋은 건데요. 네. 코로나 때 다시 좀 올라갔다가 2021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당장 지급 준비율이랑 좀 비슷한 건데 네네. 전체 이 인출을 할 때 바로 줄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화 자산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중국 은행들이요? 예. 오. 그러니까 슥 보니까 선진국들의 은행들은 저렇게 난리인데 네. 중국이 어쨌든 EM에서는 그 신흥국에서 덩치가 제일 큰데 네. 은행들 건전성이 꽤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왔을 때 네. 모기지를 엄청나게 조기 상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은행의 건전성 그렇죠. 입장에선 좋아지는 거죠. 네. 수익성한테는 안 좋지만 그러니까 은행으로 사실 꽤 이 매수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은행은 알파 플레이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그쵸. 초과 수익을 네네. 얻기는 맞아요. 어려워요. 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라고 해서 베타를 보고 저희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워낙 은행주들이 안 좋았던 구간에서 올라오는 상황에 있는 거라 경기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중국을 보시는 입장에서 변동성 너무 크고 중국 네. 홍콩 막 뭐 쳐다보기 싫고 이럴 때는 지금 중국의 은행주들을 보시는 전략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안에서도 일부 네. 알파 플레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은행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대형 상업은행들은 대형 국유기업한테만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을 가져가려고 네. 해요. 네. 예측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 리테일 단으로 들어가 있는 은행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은행들이 대표적으로 초상은행 이런 네네. 쪽이 있는데 정말 민간 단에서 소비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하는 것들에 연동되는 거는 이런 좀 작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알파 수익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저 부분. 그러니까 네. 미국을 좋아하지만 중국이 과연 이제 이 경기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뭐 예컨대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좋거든요. 지표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위안화라든지 네. 무엇을 봐야지 이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중국 자체가 네. 그 경기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국이요. 네. 지금 근데 지표를 좀 아쉬운 거는 후행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는 PMI가 네. 선행성을 띠는 지표니까 이거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건 지난달에 굉장히 잘 나왔죠. 네네. 그 다음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BCI라고 한 지수. 요거는 6개월 선행성을 띠고 있으니까 사실 하반기 좋아지는 그림이 얼만큼 더 좋아지고 있는지 BCI가 뭐였었죠? 그게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라고 네네. 해서 요거는 6개월 정도의 전망치를 네. 이 내수 기업, 중국 내수로만 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300개한테 구매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재고 더 많이 쌓을 거야? 네네. 어떻게 고용은 더 많이 할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PMI보다 최근에 반등치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이 정말 완만하게 올라오는 그림은 맞는데 정말 하반기엔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PMI는 3개월 텀 네. 그리고 BCI는 6개월 텀 요렇게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중국발로 글로벌 이 경기가 상대적으로는 훈풍이 좀 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지표를 확인해 보면서 네. 가져갈 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안 그래도 그 바이두의 어니봇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실망을 했다가 뭐 장중에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거 어떤 현상이에요, 이게? 제가 사실은 실제로 바이두 이 어니봇 그 어제 네. 그 기술 시연할 때 제가 자리에서 계속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 댓글 중에 되게 우픈 네네.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챗 GPT vs vs 바이두 PPT. 네, 그 중국 분이 바이두 쓰신 PPT. 댓글이었는데, 아. 네, 굉장히 제가 그걸 보고 자리에 굉장히 조용한데 제가 크게 육성으로 웃어가지고 좀 민망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의 시연보다는 네. 정말 PPT 장표로 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기술 시연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제 애플에 있는 기업,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네네. 할 때는 실시간으로 해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녹화된 거, 아. 사전에 녹화했던 걸 틀어주는 방식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좀 세련미가 부족했던 측면은 확실히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장이 끝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실사용을 해보니 네.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더라. 그리고 챗 GPT는 없기는 한데 물론 그 방송 시연에서도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네.
이거는 동영상을 구현해주는 기술까지 있더라고요. 바이두예요? 네, 오. 어니봇은. 그러니까 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네.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지만 네네. 사실 제가 베이징에 있다가 상하이 가서 네. 상하이 분들이 그 현지 분들이 사투리 하면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거의 제주도 말 같은 네네.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투리도 다 여기에 탑재가 되어서 번역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이 대기 중이고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평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게 그 홍콩은 우리나라 시장이랑 비슷하게 장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바이두가 이렇게 듀얼 리스팅이라 미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그쵸, 있는데 그쵸. 그래서 홍콩장 끝나고 미국장 열리는 시간에는 오히려 상승하고 끝났고 오늘은 홍콩에서도 거의 13% 정도 네. 급등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로직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 이 어니봇이 과연 글로벌리 상용될 수 있을까? 네. 그건 아니겠죠. 네. 그 기대감은 없는데 중국 안에서 시장을 다 먹는 거는 이렇게 기술이 생각보다 괜찮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이 아까 마침 또 전타임을 제가 들어서 생각이 난 건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엑셀에 사실 이 챗 GPT 기능들을 같이 결합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이게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OS 같은 것들도 국산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동수서산의 테마에서 같이 쭉 내려오는 밸류 체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중국은 윈도우즈를 쓰고 있어요? 쓰고는 있죠. 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언제가 될지는 봐야겠지만 네. 그런데 만약에 바이두 이 기술이 중국 안에서 100% 독점적으로 이걸 가져가고 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국산 OS가 개발의 진척이 생각보다 잘 되면 이러한 컴바인된 모델을 지금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것처럼 네. 중국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구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중국 그 아까 말씀드린 네네. 국산 OS 구축하는 그런 쪽이 주가가 굉장히 좋다가 바이두가 그 시원한 날에 같이 좀 빠졌었는데 네네. 그게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다시 판명이 나니까 같이 좀 올라가는 올라갔어요? 이런 흐름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굉장히 메인 화두는 아니지만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워낙 우리가 미국 그 챗 GPT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중국에 대해서 사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약간 안 되겠지 생각했는데 또 기사가 실망스러웠다 나오니까 에이 거봐 이랬었거든요. 아니네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는 네. 꽤 가능한 스토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일단은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게 얼만큼에서 보급이 중국 내에서 되면서 네네. 결국은 이게 얼만큼 이익을 땡겨올 수 있는지가 그렇죠. 핵심인 거라 네. 요거를 좀 확인하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하통 회장이 대표단에서 끝났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뭐 마하통도 그렇고 리에농도 그렇고 네네. 네, 뭐 다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그 리에농 지금 이 바이두 네네. 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리커창 총리가 있던 시절에 이 플랫폼 붐을 만들어냈던 정책 이름 잘못 얘기했구나 제가. 네. 네, 요 분이 사실은 그 플랫폼 붐을 일으켰던 정책 이름이 인터넷 플러스라고 해요. 네네, 네. 요거를 같이 만들어낸 인물이 리에농입니다. 네네. 바이두 CEO. 네. 그래서 바이두는 BAT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친정부적인 성향을 띈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중역들을 많이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자세히 보면 네네. 바이두에 거의 많은 권한들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사실 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거를 중국 정부가 그래도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걸 봐서는 바이두는 그래도 정부랑 같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볼 게 아니네요. 네,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워낙 그 텐센트 그 마하통 회장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그래요. 바이두 리엔홍 네. 리엔홍 회장 맞았습니다. 맞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와우. 자 오늘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저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걸 다 물어봤어요. 다음 시간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친환경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음- 부족해서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유럽이 또 제재를 하고 이래가지고요. 네. 네.
그래요. 다음 시간에 그럼 네. 제일 첫 번째로 친환경을 먼저 가시죠. 네, 그래서 융기 실리콘 이런 것들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 네네. 다음에는 그런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미